앞으로 월가 쪽에서 이제 우주를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하이. 이거밖에 못한 상황에서 미국 가게 됐죠. 진솔함이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인데 우린 너무 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궁금한 게 처음부터 뭔가 내 사명에 맞는 그런 미션이 맞는 회사나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아니네 또 아니네 정말 아니네 그거를 깨닫고 하면서 막 너무 고민해가지고 또 공부를 또 다르게 또 새로 해서 막 돌아온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그냥 왜 어떤 사람은 바로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영민하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바로 딱 거기 들어가는 그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그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돌아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 제가 29에 모건스탠리 나왔거든요. 네네네.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한 30-40년은 더 일할 텐데 그게 30-40년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지루할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돌아갔다기보다 저 아직도 생각하는 게 다 내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사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처음부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아시는 분은 너무나 멋있죠. 부럽기도 하고 가끔씩 제가 이제 강연할 때 21살, 22살짜리들이랑 이렇게 강연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좋으니까 지금의 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열심히 해왔고 모건 스탠리에서 있던 8년이 허비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배웠던 것들, 거기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봤던 것들이 솔직히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로 큰 대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던 것도 되게 큰 도움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히도 앞으로 월가 쪽에서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우주를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벤처 느낌인데 스타트업 느낌이고 그쵸. 근데 앞으로는 이제 월가에서 투입이 될 것 같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월가에서도 일을 해보고 우주 쪽에서도 일해본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Only one? 제가 봤을 때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100명 중에 하나라는 것도 사실 되게 그렇죠. 큰 거거든요. 100명도 안 될 거예요. 한 10명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모든 게 다 과정이구나 해서 박사도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된 것 같아요. 대학은 전공이 뭐였어요? 경영학과에서 파이낸스 전공했어요. 파이낸스랑 경제 복수 전공. 모건은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원래는 금융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컨설팅 쪽?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떨어져서 맥킨지 이런데? 네. 맥킨지는 사실 명함도 못 내밀었죠. 제가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엑센추어나 뭐 이런 뭐 그런 컨설팅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붙은 게 가장 좋은 모건 스탠리 붙어버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과정 13번을 떨어졌어요. 다른 회사에. 근데 그것도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책에도 그렇게 써주셨는데 그 13번 떨어진 게 내가 실패한 뭐 그런 인생 과정이 아니라 그만큼 동안 단련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14번째 모건 스탠리에 붙을 수 있었던 거다. 이런 말씀도 되게 좀 기운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나사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저도 그때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 공무직이거든요. 나사는 공무기관이다 보니까 한 30%는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하청업체예요. 제가 공무원으로 나사에 입사를 한 건데 솔직히 평생 직업이잖아요. 뭐 쉽게 뭐 속된 말로 꿀보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나사에 석사 끝나기 전에 석사를 시작하고 한 학기 만에 붙어버려가지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공부랑 일을 다 했어요. 수업이 5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8시에 출근을 해서 4시에 퇴근을 하고 1시간 학교로 운전하고 가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근데 이거를 1년 반을 반복을 했거든요. 이게 다 끝나고 석사를 졸업하고 나사만 다니니까 뭔가 100m 달리기를 막 하다가 걷는 느낌? 그래서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에너지가 넘치게 번아웃 오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 시간은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예, 왜 우리 관심 있는 거 막 유튜브 보면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 느낌으로 계속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나사를 그만둔 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더 하지라는 생각하는 찰나에 이제 나사에 높으신 분들을 보니까 다 박사학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제 아까 말씀드렸던 은사님 그 석사 제 지도 교수님이 항상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거 다 모든 거를 다 통찰하고 있지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걸었던 길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궁금하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랜드 연구소에서 원래 거기서 박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박사를 할 텐데 난 저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하버드, MIT 이런 데도 발은 들이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랜드 연구소에서 박사를 하겠다. 거기는 어떤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랜드 연구소는 50년대부터 원래 국방 연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는 국방 연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보건 정책이나 뭐 그런 사회적인 것들을 많이 하죠. 국방 일은 많이 안 하고 국방 일도 많이 하고. 그럼 이제 나사에서 일을 하실 때는 우주에 관련된 뭐 정책 관련된 일을 좀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옮기신 그 랜드 연구소는 전혀 좀 다른 분야 같기도 한데요. 그게 연관성이 있나요? 네, 거기서도 우주 정책을 해요. 연구소에서. 같이 하니까. 네, 그 미국의 우주군이 생긴 거 아세요? 군이요? 우주군. 해군, 육군, 공군처럼 우주군이 생겼어요. 영어로 뭐예요? 스페이스 포스. 스페이스 포스. 그게 멋있다. 영화에 나오는 작년 12월에 생겨졌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될지는 이제 꾸려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지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너네 군대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실체는 없고 이제 거기서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죠.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뭐 어떠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런 것도 우주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한민국 최초 그러니까 한국인 출신의 최초의 우주군 장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사인 좀 해주시고. 설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방송 멈추 사인부터 좀. 그런 연구도 하고, 뭐 발사체를 몇 개나 미국이 꾸려 나가야 될까, 뭐 이런 연구도 하고. 근데 되게 그래서 우주 정책 연구도 해요 거기서. 제가 하는 연구도 다 저희 학교가 되게 신기한 게 연구소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어떠한 한 지도 교수님 밑에서 막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안에만 몇백 명의 박사님들이 계세요. 찾아다니면서 제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 멘토를 스스로. 그래서 우주 정책 하시는 분들을 계속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연구에 들어가서 연구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자유롭고.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막. 타임즈에 나올 분을 미리 만나는 느낌. 아니.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 김연아님을 아련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이 이력 자체도 정말 이렇게 드문 분이지만 앞으로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실 분이라 저 너무 감사합니다. 설레더라고요 오늘 뵐 때. 열심히 해야죠. 네. 조금 딴 얘기인데 오늘 작가님께서 오시면서 독자분들께 책 선물해 주시라고 4권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쵸. 이거 사인 받아서 풀지 말자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막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드라마의 미드에 나오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 분이지만 미국 유학 당시에는 굉장히 막 영어로 단어로 떠듬떠듬 얘기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형이 공부를 잘해서 형 따라간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얼마나 공부를 안 했냐면은 저는 학원을 엄마가 부모님이 일부러 안 보냈어요. 그냥 너는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뛰어노는 거지. 그래서 맨날 뛰어놀고 그것만 하다가 갑자기 형을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형을 데리고 가는데 둘째는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간 케이스예요 저는. 근데 그거 자기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밖에 계시잖아요. 여쭤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 공부는 아니고 형이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서 따라간 케이스죠. 그래서 형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영어를 조금 그래도 하고 공부를 하고 왔어요. 예, 그 뭐 시켜 먹을 정도로는 떨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이 그리고 이거밖에 못한 상황에서 미국 가게 됐죠.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때. 네. 형님은 좀 뭐 하세요? 형은 지금 미국 군무원이에요. 군대 소속 육군 장교였다가 미군 육군 장교였다가 지금 그래서 진해에 있어요. 진짜요? 네, 진해 미군 해군 기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너무 재밌다. 아 그러면 그 영어를 진짜 그렇게 못하는데 아무도 막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약간 깨우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영어 어떻게 공부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영어를 공부했다기보다 터득을 한 거거든요. 서바이벌식으로. 제가 있던 곳이 워낙 외국인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클래스랑 이런 게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보통 어딜 가든 ESL이라고 English as Second Language이렇게 있거든요. 워낙 외진 곳이고 워낙 외국인들이 없는 곳이라서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가장 큰 계기는 책에서 썼던 내용인데 특수반으로 저를 지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레귤러 반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으니까 안 돼 보였던 거죠. 그래서 특수반에 있으면서 걔네들한테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사실 5학년짜리도 6학년짜리도 붙여놓으면 다 재밌어요. 근데 책을 어느 날 수업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크게 읽는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발음을 잘못한 거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공부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그러니까 매일 접하니까 심지어 엄마는 너네 영어 공부하라고 저랑 형 둘이 한국말 못 쓰겠어요. 너네 둘이 영어 하라고. 근데 둘 다 영어를 못하는데 그럼 대화가 없죠. 우리도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할 말이 어디 있어. 자, 지금부터 영어로 얘기하게 하면 서로 말을 안 못하는. 둘 다 영어를 못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형이랑 만나면 형이랑 영어를 해요. 형이랑 영어가 더 편해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터득을 한 거죠. 그런 계기와 서러웠던 거는 그 급식을 봤는데 급식 중에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피자를 먹고 싶은데 그걸 못 시켜가지고 눈앞에 있는 햄버거를 먹게 됐을 때 그게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한국에서 공차고 친구랑 놀고 있어야 되는데 왜 미국 데리고 와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지나간 과거지만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색깔도 막 희멀건 친구들이 막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고 나는 모르는 말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있으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공부도 잘 해 나가고 영어도 좀 막 익숙해지는 그 과정에서 어땠어요? 기분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조금 이해했을 때 기분 우선 되게 좋았고요. 근데 계속 저를 컨펌 시켜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말도 안 되게 대통령상도 받고 대통령상을 왜 받았는지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받았다기보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 컨펌 시켜주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미국 교육이 좀 쉬워요.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학점도 잘 나오고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첫 6학년 7학년 때는 쟤한테 점수를 못 주니까 영어를 못하는 애한테 무슨 점수를 해서 다 A를 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영어가 좀 들리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이제 8학년 때부터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대로 이제 이상하게 A도 나오고 저는 구구단도 못 외웠던 애가 엄마도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얘가 A를 받아오네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저를 컨펌 시켜줬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너무 그리고 선생님분들이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저를 계속 다독여주고 저 7학년 때인가 영어 선생님은 쟤네들은 영어밖에 못해. 근데 너는 한국말도 하고 플러스 영어를 조금 하잖아. 너가 쟤네들보다 나은 거야 라는 식으로 너가 잘하고 있어라고 계속 각인을 시켜줬어요.
그 너무 운이 좋았다. 그쵸? 운이 되게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도 되게 막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다고 느껴지는 게 그분뿐만 아니라 그 특수반에 있을 때도 막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때 또 달래주던 그런 또 이민하고 오신 선생님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책에도 소개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계속 제 인생에서 저를 계속 리딩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참 좋은 선생들, 참 좋은 부장님 이런 분들, 지금은 교수님들 아니면 박사님들이 옆에 계속 리딩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가 없이 사람이 잘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럼 나도 그런 누군가에게는 그런 리더가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뭐 학창 시절 때는 사실 내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고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그게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복인데 사실 뭐 사회에 나가서 또는 뭐 대학생활 하거나 뭐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을 내가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분들 찾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메일 그냥 보내요. 무조건. 되게 많은 분들이 과연 그래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사실 그런 거 받는 사람도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내가 뭔가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뭐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메일을 보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제가 워싱턴 DC에 있었을 때는 워낙 거기는 정책의 미국 수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책으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그럼 티타임을 가져요. 그럼 한 4시쯤 와. 이러면 가서 만나 뵙고 얘기 들어보고 피드백 받고 되게 이메일이 되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쓰셨겠지 이메일을. 그 한국 동양 사람들의 특유한 겸손함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 같은 거. 좀 험블하고 근데 그 이메일 보내고 만나고 대화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닌데 저희 로사님이 이제 주로 작가분들을 섭외하시는데 이메일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또 로사님이. 저희는 이분이 섭외가 될까 싶은데 로사님이 메일 보내가지고 섭외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얘기를 해야지 대충 뭐 나와주세요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쵸.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자원이죠. 우리 소개해 주신 아라님도 진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컨택하신 케이스가 팬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게 능력이지. 그러니까 뭐 사실 말씀은 되게 이메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하셨지만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만나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 그렇죠? 좀 그 사람의 시간을 좀 뺏는 건데 5분이든 10분이든 그만큼의 노력은 있어야 신뢰가 아닐까. 지금 유튜브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까 좋은 리더도 돼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리더세요? 아직까지 제가 리더라고 말하기엔 좀 그분들만큼 제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가장 진솔한 내가 느꼈던 거를 얘기해 주는 거. 그 책을 썼을 때도 출판사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장 진솔한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니까 진솔하게만 써주세요라고 했어요. 책을 파는 건 자기네들의 일이고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팔릴까 걱정하지 말고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솔함이 가장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인데 우린 너무 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의 뭐 이해관계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진솔함이 되게 손꼽아서 힘들게 되잖아요. 근데 진솔함은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진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뭐 강연이나 아니면 줌으로 통해서 채팅 같은 거 할 때 그냥 가장 진솔한 얘기를 하자.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진솔한 리더가 되고 싶어요.